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24회입니다. 언제나처럼 재미있게 라디오를 시작해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좀 아쉬운 이야기를 앞에 덧붙여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회차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 사운드 트랙이 조만간 휴식기에 돌입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6화 정도, 그 정도까지가 올라오면 아마 라디오를 지금처럼 자유롭게 녹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간단합니다. 이제 슬슬 현실에 충실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개인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취미인 이 라디오에 상당 부분 정성을 들였는데 이제는 취미생활과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에 좀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활발하게 녹음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힘이 드는 부분은 역시 녹음 여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홈 레코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좀 바빠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홈 레코딩을 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제약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여러분들에게 활발히 찾아뵙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잠수를 할 생각은 아닙니다. 녹음을 할 수 있으면은 녹음을 딸 것이고요. 편집이라는 시간이 좀 거쳐지고 상당 부분 지금처럼 활발하게 녹음이 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간히 찾아뵐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좀 자유롭게 제 라디오를 들어주시라 라는 말씀 전달해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제 개인적인 푸념? 이런 걸 좀 늘어나 봤고요. 단지 이제 제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나마 공지를 하고 라디오의 빈도수를 좀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괜히 좀 오프닝을 미적지근하게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영향 너무 받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오늘의 라디오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사운드 트랙의 간판 코너 언제나처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과연 제가 어떤 작품을 들고 나왔을지 여러분들 앞에서 브리핑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회차 엔딩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판타지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즉 메이저 작품이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정보 이외에 별다른 정보를 더 취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도화지 같은 느낌으로 이 작품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생각해보니 한 가지를 더 얘기했었네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히로인의 복장이 엄청나게 화제를 일으켰다. 사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작품의 어떤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100%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저처럼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 별다른 정보를 제가 습득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렸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라는 것이 조금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과거의 소개는 과거의 소개인 거고요. 현재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소개할지 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작품의 명성에 비해서 꽤나 단출한 장르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판타지물이고요. 두 번째는 액션입니다. 이 부분으로 이 작품의 분위기를 유추해보면 일단 세계관은 판타지일 것이다. 그리고 액션이라는 것이 주력적으로 등장해주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겠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작품이 어떠한 중심 소재를 담아내고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기에 이 작품은 요런 느낌의 중심 소재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갑자기 잘나져요. 근데 작품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더더욱 잘나진다. 요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뭐 정리가 제대로 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빼놓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 여론을 살펴보면 이 작품의 장르 중 먼치킨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꽤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먼치킨물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이미 성장이 다 끝난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 답해버리는 이러한 설정을 가미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주인공이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것을 먼치킨물로 정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가 맞느냐?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불분명해 가지고 일부러 이제 소개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여론이 존재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러한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겠죠? 작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난 오늘 처음으로 모험을 한다. 애니메이션. 던전에서 만남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걸까? 일기입니다. 미궁 도시 오라리오, 통칭 던전이라 불리는 장대한 지하미궁을 보유한 거대 도시. 미즈라는 이름의 흥분, 찬란한 영예, 그리고 귀여운 여자아이들과의 로맨스. 사람의 꿈과 욕망이 숨죽인 이곳에서 소녀는 한 조그만 신과 만난다. 모든 파밀리아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모험자 지망생 소년과 구성원 제로, 여신의 운명적인 만남. 이것은 소년이 걷고 여신이 기록한 파밀리아 미스. 자, 판타지라는 세계관에 게임의 설정을 다량 접목시킨 그러한 작품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던전이라던가 레벨, 그리고 스테이터스 같은 RPG에서 상당히 친숙한 요소들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데요. 아마도 작가가 게임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가져오는 것에 흥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요소들이 함유되어 있는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작품이 굉장히 취향 저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판타지의 세계관에 게임의 요소들을 많이 접목시키는 작품들이 요새 나오는 판타지물의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라디오상에서 다뤘던 작품이 두 가지가 존재했었죠. 오버로드라던가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같이 게임의 요소들이 원작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인 거잖아요. 물론 제가 판타지물을 많이 접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의 판타지물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엘 하자드? 그러한 작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게임의 설정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기보다는 좀 독창적인 현실의 세계와는 약간 다른 맥락의 세계, 이런 거를 좀 그려내는 거에 치중을 했던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게임에서 그것들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뭐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 작품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다수의 캐릭터들, 특히나 이제 주인공과 엮여 있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언급한 작품 중 하나인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에서도 비슷한 파티 구조를 가졌던 것을 회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지 이제 분위기는 엄연히 차이가 있죠.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같은 경우는 코미디에 치중을 한 판타지물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국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유의 분위기, 제가 좋아하는 잡초의 혼이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부각되고 증폭되는 이러한 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꽤 흡입력 있게 이 작품을 잘 봤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느꼈던 분위기, 이 부분을 잘 설명드린 것 같고요. 뭐 물론 이 정도로만 당연히 끝낼 건 아닌 거죠. 이 작품의 재미있는 세 가지 포인트들 언제나처럼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떠한 이야깃거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여신 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독창적인 설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컨대 속세에 강림한 신의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상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신들은 어찌 보면 세속적이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딱히 권위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꽤 그것이 인상 깊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또 자신들만의 파벌, 모험자 집단인 파밀리아를 구축하는 모습들이 작품상에서 계속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신들끼리 좀 새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묘사들이 가미가 돼서 재미있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 중에서 이 작품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살펴보면 바로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주신 헬스티아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민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약칭 덤만추. 굳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헬스티아의 복장, 가슴끈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그 패션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워낙에 화제가 됐잖아요. 유머 게시판 같은 것들을 필두로 해서 친오타쿠 계열의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정말 굉장한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작품의 인기를 상당 부분 견인한 이러한 존재라고 평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 작품에 입문하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좀 실망감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작품을 보기로 마음먹으신 분들 중 대다수는 헤스티아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호의를 가지고 접근하셨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막상 작품을 들여다보면 헤스티아가 작품상에서 가지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얕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중심 스토리에서 이 헤스티아라고 하는 여신이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작품은 던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 헤스티아는 신이죠. 그리고 작중에서 신의 규칙이라고 하는 건 던전의 입장을 금한다라고 하는 명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스티아가 던전에 출입을 해서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요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던전에 출입을 하게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뭐 능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심 스토리에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캐릭터 포지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헤스티아가 작중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팔라라고 작품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벨에게 은혜를 내림으로써 벨이 모험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준 장본인,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벨에게 무기를 제공해줬죠. 자신의 신으로서의 자존심, 이것을 내다 버리면서까지 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염원, 이걸 담아서 값비싼 무기를 선사해주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캐릭터의 존재 의의가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마도 이 작품의 작가는 헤스티아라고 하는 캐릭터를 애초에 주역 캐릭터로 그리기보다는 주인공인 벨의 보호자 내지는 작품을 견인할 수 있는 마스코트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신들과 이 헤스티아라고 하는 여신의 스펙이라는 걸 비교해 봐도 그것이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실. 다른 신들은 자신만의 고유의 특기라던가 작품상에서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데 반해서 헤스티아는 단순히 벨을 좋아하는 그의 주신이라고 하는 정체성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캐릭터는 대장장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라던가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 이 신 같은 경우는 뭐 전투나 능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작품상에서의 정보통적인 정체성, 그리고 코미디 연출을 넘나드는 이러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작중에서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신, 소마라는 신이 있는데, 이 캐릭터 또한 술을 빚어내는 능력이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의 마약처럼 사용해서 자신의 파밀리아를 통솔하는 이제 그러한 면모를 또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이야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는데, 이 캐릭터는 그냥 뭐 작품상에서 명백하게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정체성이라던가 카리스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구현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영역을 명확하게 형성해내고 있는 그런 신들의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헤스티아는 거기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무개성한 신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작품의 일관된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작가가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자수성가의 이미지를 주인공과 또 헤스티아라고 하는 여신에게 더 씌워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밑바닥의 인물이라는 연출을 심어줌으로써 벨이라던가 헤스티아의 파밀리아,
이 요소가 급성장하는 부분을 훨씬 더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러한 속내가 이 작품상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추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작품상에서 그러한 면모들이 감동 코드로 다가오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능력하고 자립할 수 없었던 여신 헬스티아가 자신의 유일한 파밀리아인 벨 크라넬, 이 인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연출, 그리고 적절하게 날려주는 대사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는데, 뭐 대략 이런 내용들이 좀 오고 갔죠. 나는 부양만 받는 신으로 남기 싫다. 나의 파밀리아인 벨은 변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그 아이를 보필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러한 어떤 진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2화에서 직접적으로 묘사가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연출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주신인 헤스티아와 작중 은혜를 입은 벨의 어떤 그 관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밀도 있게 연출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는 것, 아쉽게 생각하는 건 딱 이겁니다. 헤스티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찌 되었던 간에 작품상에서 중심 스토리 안에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저처럼 이제 헤스티아라고 하는 캐릭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작품에 접근한 사람들에게는 좀 묘한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뭐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2기나 혹은 뭐 극장판이 새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캐릭터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좀 변화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1기까지만 봤던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 내지는 특이점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걸고 넘어지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의 이 시선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세계 전이물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제가 작중 여신인 헤스티아, 이 인물이 스토리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인물로서 묘사가 되는 것이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포인트에서도 작품과 좀 묘하게 동떨어져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인공인 벨 크라넬, 이 인물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작품과 동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텐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사실 이겁니다. 작중의 벨은 이 세계의 사고방식에 구애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러한 이제 외부자의 포지션에 더 가까운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작품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벨은 원래 모험가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할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모험가에 갓 입문한 그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중 이제 모험자의 세계, 던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라던가 파티를 구성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절 무지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작중 1회까지만 해도 모험자를 시작한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된 신출내기, 이제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량이라는 것이 일단 압도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목으로도 선정을 하긴 했지만 이 세계 전인물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좀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러한 작품에서도 이러한 작법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익숙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의 문화라던가 생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아는 바가 없는 주인공이 그들의 생활상에 녹아드는 과정이라던가 혹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신만의 신념을 고집하는 이러한 작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서 깊게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작품상에서 벨이 보이고 있는 행동 또한 그 범주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이 애초에 이 세계 전인물로 기획이 됐다고 해도 별로 위화감은 없었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굳이 이 세계 전인물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작중에서 벨이 보이고 있는 모습,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한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같이 협동해서 거대한 악에 맞서거나 혹은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제 이러한 묘사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은 전형적인 왕도물, 소년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벨이라는 인물이 너무 틀에 박힌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벨이 작중 어떠한 태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 캐릭터가 모험자로서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 바로 이제 바벨의 어드바이저와 쇼핑을 하는 장면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벨은 바벨이라는 곳이 엄청난 고가 장비만을 취급하는 이러한 곳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드바이저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저가 장비들을 팔고 있는 것을 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쇼핑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이 씬이 아주 단편적으로 주인공이 작중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다른 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서포터, 즉 이제 릴리라는 인물이 주인공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포트라는 직업은 최하위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예와도 같은 그러한 이제 직종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그러한 지식이 전무하고 또 기본적으로 착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서포터와의 수익 배분을 완전히 동일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릴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갖지 않고 무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뭐 전혀 거리낄 수 없는 내용이긴 하죠. 우리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 세계관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그러한 주인공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무가 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게 보면 주인공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임과 동시에 왕도물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상을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면 작중 이제 패스퍼레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파티가 다른 파티에게 몬스터들을 떠넘기고 도주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주인공 파티가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인공 파티는 완전히 던전에서 초전 박살이 날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스퍼레이드를 감행한 파티와 재회를 했을 때 그들을 용서합니다. 아이 뭐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용서를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쿨하게 용서를 하고 나중에 뭐 동서화합을 하듯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면서 의리를 다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을 했다는 걸 봤을 때 역시나 이것도 왕도물에 흔하게 등장하는 작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작품의 스토리라던가 작법을 좀 까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런데 확실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재밌게 봤어요. 이 작품을 재미있게 봤지만 작품상의 어떤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좀 짚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왕도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바로 주인공의 폭렬적인 성장,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어떤 클리셰죠.
시간의 흐름으로만 봐도 이 주인공이 성장하고 있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하급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화에서는 모험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완전히 신출내기 모험자로 등장을 하는데 4화에서 급성장했다는 언급이 확실하게 등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화, 작품의 거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 여기서는 한 달 만에 레벨 2를 찍었다. 이러한 언급이 이제 확실하게 등장을 해주면서 확인 사살을 하고 있죠. 정상적인 그런 레벨업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감을 살 만한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작중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선량하고 작중 세계관에 무지하면서 전형적인 소시민스러운 그런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이 점이 폭발적인 성장, 이 부분과 상당히 언밸런스함을 유지하면서 묘하게 조화로웠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반감을 꽤나 낮춰주는 효과를 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꽤 나쁘지 않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좀 제가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작품의 이제 완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언급이 등장합니다. 벨크라네 주인공이 사실은 제우스의 손자였다. 요런 언급이 등장을 딱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설정을 딱 듣고 나서 두 가지의 감상이 교차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래, 그러니까 주인공이 미친듯이 성장을 했구나. 납득을 했어요. 확실히 개연성을 만들려면 이런 설정 정도는 나와줘야지 수긍이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들었던 또 한 가지의 생각.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야, 얘도 결국에는 혈통빨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서 맥이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는 거긴 하죠. 저처럼 이 설정이 좀 미묘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은 또 이 설정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왜 아무런 맥락도 없이 계속 강해지기만 하는 거야. 뭔가 뒷사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쪽의 리즈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소시민 캐릭터와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그러한 설정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약간 좀 반감을 산다는 측면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러한 이제 뒷배경을 내놓을 거였으면 그냥 주인공이 이 세계 전인물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런 캐릭터여서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갔어도 오히려 반감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일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괜히 쓸데없이 걸고 넘어지면서 저는 두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투정 정도의 의견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는 전혀 지지받지 못할 그러한 의견이라는 걸 또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무리수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 있는 그대로 또 전달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선으로 진도를 빼보죠.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좋다. 여러분 이 작품 감상하시면서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극적인 결론들로 계속 전개를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낌새를 좀 느꼈다라고나 할까요? 작중의 주인공인 벨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 중간에 극적으로 한계 돌파를 해서 그 상황을 종결시켜버리는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다량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터넷상 여론들 중간중간마다 이 작품은 먼치킨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먼치킨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이 아니어서 성장형 먼치킨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팬층이 그 장르를 먼치킨과 같이 결합해서 임의로 부르는 건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해 드려 봅니다. 그래서 작품을 쭉 들여다보면 이러한 패턴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엄청나게 자주 등장을 해 주고 있고요. 제가 대충 손에 꼽아 보니까 한 5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쿨짜리 애니메이션 13화로 1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런 작품에서 5번이나 이러한 패턴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면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씩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몬스터 필리아 에피소드에서 고릴라 몬스터를 아주 극적으로 해치웁니다. 다음 릴리루카 아데, 이 인물을 구원하는 에피소드에서 강력한 몬스터 무리들을 2번이나 연속으로 해치우고 그녀를 구해내는 이러한 묘사가 또다시 등장을 해주고요. 미노타우루스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죠. 고전하면서 대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작사를 내버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개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그게 나오죠. 선체로 기절했다. 아주 유명한 명장면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패스퍼레이드, 여기에서도 아주 극적으로 살아남았죠. 정말 처절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도 그 요소의 연장선상이고, 또 마지막으로 안전지대인 줄 알았던 18계층, 던전의 18계층에서 계층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몬스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을 마지막에 제압하고 끝내버리는 인물이 바로 벨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거는 큰 맥락의 스토리들만 제가 언급을 드린 거지, 이거 말고도 상당히 자잘한 요소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통합적으로 우리들이 관리를 한다 치면 아마 이러한 장면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작품이 1쿨로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한정된 회차에 우겨 넣어서 극적인 전개들이 남발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트 노벨이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애니메이션화가 됐을 때 이렇게 나온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요소들이 남발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꽤 피로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긍부정이 치열하게 맞붙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러한 요소들을 밑밥으로 깔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가 이 작품에서 괜찮은 에피소드라고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고, 혹은 예측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재미있게 봤던 에피소드, 의외로 파티원 중 한 명인 벨프 크로저가 주인공과 동료가 되는 에피소드, 저는 이걸 꼽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힙스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괜찮다고 느낀 걸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이 에피소드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극적인 연출들이 남발되고 있는 그 에피소드들 가운데서 가장 이질적인 에피소드였어요. 그리고 이질적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극적이지 않다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상당히 담백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굉장히 짧은데, 그 짧은 에피소드에서 벨프 크루조라는 인물이 얼마나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는 인물인지가 꽤나 섬세하게 잘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존재했었는데, 예를 들면 벨프가 자신이 만든 장비들을 대하는 모습, 무기는 주인의 반신이다. 근데 마검이라고 하는 요소는
주인을 남겨두고 혼자 사라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난 마검을 만들지 않고 주인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보통의 무기를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자신만의 정신세계와 신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릴 수 있을지언정 저는 그것이 굉장히 담백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합류하고 나서 주인공에게 별다른 트러블 없이 그를 리더로 대해주고 확실하게 동료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사실 릴리의 합류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다시금 떠올려보면 감정을 좀 많이 소모하는 에피소드들이 연계가 됐었기 때문에 좀 피로도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 같은 경우는 별다른 피로감 없이 자연스럽게 주인공 파티에 녹아들게 되었고 파티에 안정감을 심어준 그러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파티에 합류한 일개의 인물이 아니라 주인공과 주인공 파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또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 패스퍼레이드를 당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마인드 다운, 즉 이제 마력을 다 소모해서 기절해버리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끝까지 주인공 일행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고 또 여차하면 짐덩어리가 된 자신을 두고 가라. 그러한 근성과 희생정신들을 봤을 때 이 인물이 꽤나 마음에 들게 묘사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순수 캐릭터성만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정은 별로 안 가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상을 그려낸 인물도 아니고 개성이라던가 외모도 제 타입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작품 상에서는 꽤나 호감적으로 이 캐릭터가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던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여러가지 이유들을 통틀어서 베프 크로저가 동료로 합류하는 에피소드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꿀잼 셀렉트의 종언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코너를 잘 마무리한 것 같네요. 재미있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할 얘기를 마음껏 풀어낸 것 같습니다. 뭐 딱히 키워드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코너를 구상한 건 아니었는데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키워드가 하나 보이는 것 같네요. 뭔가 이 작품의 세계관이든 장르든 작법에 약간 반하는 부분, 이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건드려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자평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릴 만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실지는 제가 장담을 하질 못하겠습니다. 역시 애니메이션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다 떠나서 일단 저는 이 작품을 분명히 재미있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한 번쯤 보시고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 고루고루 흡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코너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그 상황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